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탄핵 절차와 향후 전국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양학부 정치학 교수, 장성우 건국대 국가정보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방금 전에 들으셨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담화 내용부터 좀 짚고 가겠습니다. 최 교수님, 내용 들으셨는데 한 7분간에 걸쳐서 담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대국민 담화였는데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일단 헌법이 부여한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무를 무겁게 받들어 국정 공백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 위기 극복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아마 정말 책임감이 무거울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의 총리로서 상당한 책임감을 느낄 겁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고 지금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안보 문제, 북핵 문제 그리고 국가의 안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 그리고 우방국과의 협력도 언급을 했고요. 금융 외환시장 안정, 국가 신인도 이런 걸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 가지 다 이제 뭐 총리 대행으로 권한 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들인데 거리의 목소리가 국가 위기 극복에 승화되도록 이 얘기가 좀 이렇게 돋보여요. 거리의 목소리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촛불 민심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 거리의 목소리란 말이 약간 글쎄요. 거리의 목소리가 권한대행의 첫 그 얘기로 적절한지 꼭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 건지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 의미 충분히 압니다. 어쨌든 더 이상 이제 이 제도권으로 뭔가 이제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얘기이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야 정치권과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 이런 부분이 황 총리 권한대행의 어떤 그 의지가 담긴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장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거리의 목소리, 최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좀 의미를 좀 부여하신 한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미 탄핵을 당한 입장에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아니면 탄핵 심판이 나올 때까지 그때까지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만 시민의 목소리를 잘 받들어서 앞으로 권한대행으로서 이를 추진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건 그겁니다. 여야 정치권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국회와 적극 협조하겠다. 이런 건데 이것이 아까 추미애 대표가 대표로서 아까 말씀을 하신 것이 국회와 정부의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안을 했죠.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뭐 앞으로 정신이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헌재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집권당으로서의 여건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부 여당과 민주당과 정책 협의체를 해서 야당과 국정 운영의 어떤 동반자 관계를 해서 국정을 운영해 가라.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저는 선제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고 야당이 집권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런 촛불 이런 문화 이런 것도 이제 주도를 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기회지만 또 다른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 권력을 지금 장악하고 있고 물론 뭐 234표의 탄핵 가결 숫자가 말해주듯이 여당과 야당이 동시에 대통령 탄핵에 참여를 했지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청와대가 일정 부분 힘을 못 쓰니까 권한대행은 권한대행대로 강력한 드라이브는 할 수 없고 관리내각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큰 축은 국회에서 이것을 드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책임은 저는 민주당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정치권의 모습과 반응은 좀 잠시 저희들이 좀 더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임 교수님, 헌법학자신데요. 오늘 이제 오후 7시 3분경에 이제 청와대가 이관직 총무비서관이 그 소추 의결서를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권한이 정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제 그러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든 대통령의 권한을 다 행사하게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소추 의결서 사본이 대통령이시는 그 정무비서관실에 전달되는 순간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앞으로는 대통령의 자격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자회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늘 오후에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국무위원들과 간담회하는 게 이제 TV로 나갔고 거기서 대통령이 소회를 밝혔었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런 그 TV에
대통령으로서 모습이 비치는 것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의전은 유지됩니다. 경호라든지 의전은 유지되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의 지위만 가지는 것이고 대통령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있었던 탄핵안 표결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70분에 걸쳐서 이 표결이 가결까지가 진행이 됐습니다. 속전속결로 진행이 됐는데 찬성 234표, 반대 56표. 자, 조 교수님. 네. 어떻게 보셔서 예상을 하셨습니까? 과연 200표를 넘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논란이 대체로 됐었는데. 이제 가결적으로 많이들 전망을 했던 것 같고요. 220표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전망한 이제 사람도 있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230표 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다른 특별한 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에 이 탄핵 국면은 완전히 국민이 주도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떠한 정책이나 입법에 있어가지고는 다수결이라는 것이 꼭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중우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고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근데 이번에 1차, 2차부터 6차까지의 촛불 집회, 꼭 촛불 집회가 아니라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대통령의 지지율 5%, 계속 4% 이러한 것들은 완벽하게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 직접 민주주의가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새누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이 있다 하더라도 집단적 선택으로는 반드시 압도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 논고 때문에 저는 230표가 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이 표결에 참석했던 의원들조차 과연 예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국민이 이기는 권력이 없다 이런 아주 고전적인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촛불 민심이 상당히 무서웠던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사실은 민주적인 모습입니다. 올바른 모습이고 절차적 민주주의 아닙니까? 이것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헌법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그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뭐 헌법이 정치적으로 가결이 되면 이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적 심판을 하라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기간 동안 충실하게 사법적인 법률적인 서로 해서 헌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거기에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탄핵에 대해서 아주 절묘한 정치적인 효과를 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면에서? 수백만이 나온 촛불 민심을 정치권에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당에서는 뭐 이선우태, 거국중 내각 여러 가지 했지만 촛불은 대통령이 해야 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은 하기 위해서는 탄핵의 절차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인 질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야당은 야당대로 정치적 효과가 있는 것이 대통령을 견제하고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그것을 표로서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한 50명 정도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새누리당도 탄핵을 지금 단행을 함으로써 국민적인 지탄이 되는 최순실 농단 사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여기에서는 일정 부분 한 1m 정도 뒤로 비껴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으로 쇄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국민 그리고 지지자들이 다시 선택하냐 못하냐 이런 것을 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 저는 이것이 탄핵을 당했지만 이것은 정치적인 탄핵이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 결과를 또 본인은 무조건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 어떤 사법적인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도 또한 민주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런 절차 자체를 앞으로 다른 정치적인 사건들에서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충실히 따르는 이런 문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탄핵안 표결에 그런 정치적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조 교수님 여당 이탈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비박계도 무슨 이제 28표 이야기를 하고 그 이상의 표를 확보를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 표가 한 62표 뭐 이상 뭐 이래 나왔다 이야기도 좀 되고 있는데 그 비박 과 친박 사이에 어떤 표심이 엇갈렸는지 그 부분을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172표가 야당과 무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200표가 되려면 28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34표였어요. 그러니까 172표를 제외하면 62표가 일단 새누리당에서 왔다고 가정할 수 있죠. 그건 야당이나 무소속 표에 이탈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아직 모르니까. 62표면요. 새누리당의 그 의석이 128명이기 때문에 64명에 거의 육박하는 거거든요.
저는 비박과 친박을 따질 것이 없이 새누리당의 반이 지금 이쪽에 탄핵에 찬성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비박과 친박이 여러 가지 뭐 힘겨루기도 하고 저기 뭐 이정현 대표는 뭐 부결되는 걸 자기는 바란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예, 예. 뭐 개인들의 생각이니까 뭐 그건 그것대로 존중돼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이런 그 민심에 부응하지 않고는 새누리당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나름의 정책 판단을 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의원들은 총선거가 아직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떤 민심에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게 일반적인 시위나 어떤 집회가 아니었잖아요. 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예. 대체로 민주주의라는 것이 잘못 작동될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 견제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있는 것이고 특히 예. 미국의 사법부가 대단히 강력한 거 아니겠어요? 다수결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 거예요.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는 기구지만 이것이 잘못된 의결을 할 수 있을까 봐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통령이나 이 주요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그런 예. 공직자든 헌법재판소의 탄핵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이미 그런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국민들이 퇴진을 요구했었기 때문에 예. 아무리 친박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민의에 일정 부분 부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 친박 핵심이나 이른바 강성 친박들 몇 분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표심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20표 정도를 예상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0표가 헌법 개정의 의결 정도수잖아요. 대단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3분의 2는. 그러니까 3분의 2는 굉장히 어려운 숫자입니다. 예. 근데 이제 200표를 가까스로 통과한다 이런 표현들을 했잖아요. 그거 잘못된 표현들이었어 사실. 예. 200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표고 단지 220표나 230표가 되면 헌재를 압박할 수 있겠죠 정치적으로. 헌법재판소라는 것은 사법적 기구이긴 하지만 대법원하고 예. 다르잖아요. 예. 대법원은 완벽하게 사법적 잣대로만 들이대지만 예. 헌법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치적 예, 타협의 예. 소산이기 때문에 예, 예. 헌재가 절대로 사법적 잣대로만 볼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어. 상당히 국민들의 민심이 뭔지를 판단할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헌재 결정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번에 그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친박 비박을 막론하고 이렇게 예. 상당히 많은 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헌재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지금 9명의 헌재 재판관, 물론 임기도 뭐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자 그분들이 계속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뭐 헌재 판결 시기도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헌재 재판관들의 어떤 정치적인 부담 그런 부분도 좀 작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전혀 오직 어떤 형사적, 사법적 판단 하에서만 이렇게 뭐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재판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서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헌법 103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4조는 헌법재판관의 독립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은 헌법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독립해서 심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연 국민의 민심으로부터도 재판관은 독립이 돼야 되느냐? 예. 그에 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행사하는 헌법재판권이라는 권한도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그 헌법재판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의 민심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 민심은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습니까? 예.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법률 위반의 책임을 묻고 예. 즉각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중간에 흔들린 거는 정치권이었죠. 예, 그래서 예. 탄핵소추 한다 만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국민들의 목소리는 일관됐단 말이죠. 처음부터 예. 끝까지 예.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외쳤던 것이고 그런 국민의 민심이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저는 영향을 크게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벌써 예. 헌법재판소의 게시판이 마비될 정도다. 뭐 온라인 촛불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려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장 교수님, 네. 차 교수께서 이제 친박 비박의 표심을 잠깐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그 유일하게 투표를 불참했던 최경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그 기권도 있고 뭐 모여야 뭐 잘못 기표를 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참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원내 그 회의를 할 때 예, 예. 표결 들어가기 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총회를 했는데 예, 오전에 했었죠. 예, 오전에 예, 예. 거기에 탄핵이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 최경환 의원이 이것을 설명을 하고 네. 그리고 강하게 또 어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로 밝혀진 것도 없고 의혹이고 이것이 헌재라든가 나중에 재판 특검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얼마나 밝혀지겠냐. 예. 이정현 대표랑 거의 비슷한 반열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예. 그런 상징적으로 안 가는 것도
반대표의 표시고 상징적으로 혼자 또 안 가면 더 상징성이 큰 거 아닙니까? 그동안 또 박근혜 정부가 이루어올 때 여러 가지 또 경제부총리도 했고 여러 가지 중추진 역할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소신껏 여기에 불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 그 소추 가결 이후에 두 번째로 탄핵 불명예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안게 됐는데요. 이 18회 정치 인생에서 이제 큰 오점을 남기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국무회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약식모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들린 이야기는 마지막에 장관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눈물도 흘렸다, 보였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자, 오늘 어떤 심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표결 상황을 봤으리라고 보십니까? 예. 글쎄 그거야 뭐 더 이상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우리가 그 박 대통령의 심정이야 헤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어떤 이런 퇴진 뭐 이런 요구한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정서적인 문제고 개인적인 소외가 얼마나 남다르겠습니까? 그야말로. 박 대통령은 지금 세 차례 대국민 담화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큰 잘못이 없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얘기를 많이 해왔거든요. 지난번에 11월 29일 날 제3차 대국민 담화 때도 주변 관리가 잘못된 것이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1차, 2차, 3차 전부 어쨌든 공적인 일, 그리고 선의에 의해서 모금한 일, 그리고 국가 경제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일관된 자신의 인식이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은 오늘의 탄핵 이 상황을 참 대통령 스스로가 뭐 이제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니까 대통령 맞죠. 대통령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완전하게 정말 내가 대통령으로서 잘못했구나를 인식한다면 그런 인식이 좀 덜할 텐데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뭐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그래서 소외가 대단히 남달랐을 거고 또 하나 뭐 지금 98년도에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 18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굳이 뭐 이런 말씀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모님을 전부 어쨌든 이렇게 불행하게 잃으신 분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같이 아주 뭐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뭐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양 교수님 이제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4월 퇴진, 6월 대선 이야기를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과연 대통령이 물러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오늘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세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에서 합의를 해주면 조기 하야하겠다, 임기 단축해서 뭐 하겠다 그런 선언적 발표를 했는데 야권에서 이걸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탄핵 가결이 됐는데 아까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탄핵 심판과 특검을 받을 것이며 헌재 결정 내려질 때까지 내각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본인은 아직까지 거시적으로 책임이 없다. 거시적으로 창조경제문화 형성에 대해서 내각에 그리고 수석들한테 이거 지시를 했고 그 밑에 일어나는 것은 뭐 본인은 몰랐다. 이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조기 사퇴는 저는 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조기 사퇴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정상적으로 의회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하면 그게 따르겠다는 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이제 이미 제의한 것을 야권에서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아까 김무성 대표도 인터뷰를 했는데 탄핵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탄핵을 중도에 뭐 탄핵은 끝까지 가지만 탄핵을 받는 중에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그런 것은 없을 것 같고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개인적인 신분으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어쨌건 사법적인 절차, 형사적인 그런 재판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연인 박근혜로서 앞으로 이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헌재 판결도 거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몰랐다면 그것은 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다툴 수 있게 봐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요.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탄핵이 만약에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은 4월 퇴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건 탄핵 그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새누리당의 친박 의원들 또는 비박 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게 한 발언 같긴 해요. 그럼 이제 아주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탄핵이 부결돼도 4월 퇴진해야 된다면 탄핵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결됐다면 당연히 퇴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어쨌든 탄핵 이전의 얘기고 지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처럼
대통령은 어쨌든 탄핵 심리를 끝까지 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 했잖아요. 12월 6일 날 이정현 대표와 정성원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예. 그때 뭐 새로운 담화가 있지 않겠냐 그러는데 뭐 간접 메시지를 전한 거 아니겠어요? 차분하고 담담하게 탄핵 심판을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그 얘기도 그랬고 해서 마지막까지 갈 것 같은데 전 이 부분 역시 예. 우리가 예단하기 어렵다. 오늘 지금 탄핵이 가결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현재 지금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민심이 어떻게 또 요구를 할 것인지를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앞으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행 체제에 대해서 아직 야당은 특별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 탄핵 전에는 추미애 대표가 만약에 탄핵이 가결되면 이것은 황교안 내각에 대한 사퇴 요구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 지금은 오늘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예. 야당이 그렇게 얘기하면 대단히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죠. 앞으로 무책임한 협조를 면도 있을 것이고.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조기 퇴진 얘기가 과연 나오지 않을까. 이건 역시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속 조기 퇴진 얘기가 나온다면 예. 또다시 하야를 고민할 그런 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건 예단할 수 없고 역시 예.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일관되게 지금은 완전히 민심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권이. 예. 정치권이 민심을 리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민심이 정치권을 리드하고 견인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심의 향배, 여론의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정말 하야를 결심한다면 뭐 헌법학자들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뭐 하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야를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데 하나는 헌재에서 이것을 인용을 했을 경우는 바로 즉각 대통령이 이제 탄핵이 되는 것이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는 것이고 만에 하나 헌재에서 기각이 되면 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애초에 요구했던 본인이 제시했던 예. 그때 당시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시점부터 뭐 한 2, 3개월 뒤에 예. 아니면 3, 4개월 뒤에 내가 국회에서 그 일정을 협의해 주면 나 그 의견에 따라서 조기 퇴진하겠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예, 저는 지금 국회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의 민심도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의 즉각 퇴진, 민심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예. 분명하게 민심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즉각 퇴진임을 밝혀왔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내일 토요 집회에서 예. 바로 그것이 다시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아마 국민들이 예. 촛불 들고 대통령 탄핵소추까지 받았으니까 헌재 예. 결정까지 갈 필요 없이 예. 지금 국회도 지금 80%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소추를 했다. 그러니까 물러나라. 정치적 심판을 하야를 했다. 요구할 겁니다. 예, 예. 분명히 요구할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가질 거고 예. 오늘은 일단 뭐 헌재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라고 했지만 내일 그러한 국민의 목소리를 다시 확인하면서 듣고 나서는 또 예. 하야를 발표할 수도 있죠. 있는 것이고 일부에서는 그 하야가 대통령이 탄핵 소추 결의되고 나서 하야를 하게 되는 것은 그 헌법 위반된다. 그리고 그 탄핵 소추 가결되고 나서 하야하라는 야당 측 주장에 대해서 그거는 뭐 반헌법적인 그런 예. 주장이라고까지 예.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헌법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요. 헌법이 대통령 5년 임기를 보장하면서 5년 임기 전에 물러날 수 있는 방법으로 헌법이 인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가결에 의해서 파면되는 경우고요. 두 번째가 바로 하야입니다. 예. 하야의 원래 법률 용어는 사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진 사임은요. 어떤 순간에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요. 예. 그러니까 소추 의결되기 전에도 사임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소추 의결된 직후에도 사임할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헌재 결정이 있기 전에 예. 헌재 결정을 기다리다가도 중간에도 사임할 수 있는 거고 예.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헌법적 책임을 지고 법적 책임을 지고 사임하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헌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헌법적으로 옳지 않은 주장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장 교수님, 내일 이제 촛불 집회, 7차 촛불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6차 6차례의 어떤 촛불 집회와 다른 분위기가 지금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촛불 민심을 어떻게까지 이제 이어질지,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정치권은 이 촛불 민심을 어떻게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가져갈지 그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내일
뭐 좀 달라질까요? 이후의 양상들이 정치권의 모습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자, 촛불 민심은 예. 국민의 명령이었다고 해서 야권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사실은 촛불 집회 현장에까지 나가서 국민들과 같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법적인 절차가 탄핵이라는 절차가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이랬을 때는 이제는 이 촛불 민심을 받는 것은 저는 야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촛불 민심이 원하는 것을. 그러나 아까 그 추미애 대표가 앞으로 국민의당과 다른 각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국민의당은 대통령 즉각 하야를 또 얘기했지만 안철수 전 대표랑 예, 맞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앞으로 전국을 수습하고 민생 우선, 경제 우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한정당으로서 모습을 보이겠다는 건데 여기에서 황교안 총리 과거에 탄핵 전에 뭐 내각 총사퇴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예.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봤을 때 과연 언제까지 제도권의 정치가 국민의 촛불 민심을 앞세워서 갈 것인지 예. 그것은 야권이 이제는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 앞에 탄핵이 이루어진 이 시점에서 예. 야권이 대답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조 교수님. 그 이번 이제 탄핵안 표결이 끝나고 나서 그 대선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 전국을 빠르게 안정되게 수습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지금 뭐 방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모습으로 좀 나아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정 부분 뭐 혼란은 전 예. 불가피하다고 봐요. 지금 대선 정국으로 뭐 급속히 빨려 들어갈 겁니다. 지금 뭐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권한대행 체제가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예. 황교안 총리가 참 저기 총리가 입에 배서 이거 참 황대행이라고 그래야 되죠. 황권한대행. 예, 황대행이시죠. 황대행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내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야당 그리고 국회와 내각의 협조 관계가 잘 유지되냐 유지되지 않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야당에서는 조기 대선을 의식을 분명히 할 겁니다. 아까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야가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압도적으로 가격된 마당에 엄청나게 하야의 압박을 받을 거예요. 저도 임 교수님 말에 100% 동의합니다. 내일 아마 즉각 퇴진 목소리가 지난주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오히려 부결돼도 더 했을 거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더 즉각 퇴진을 맺힐 수 있어요. 그럴 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가 예.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기 대선 당연히 의식을 하겠죠. 조기 대선으로 이제 간다면 야권의 다른 주자들도 많잖아요. 지금 예. 여권은 뚜렷한 주자가 부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야권의 다른 주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게 대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비판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또 하나 변수가 개헌이라는 변수입니다. 지금 이제 탄핵 전에는 개헌을 얘기하면 이게 뭔가 전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개헌 얘기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해 왔어요. 그러나 어차피 지금 이 상황이 온 게 박 대통령의 잘못은 물론입니다만 한국 사회, 한국의 전반적인 정치사회 구조의 문제다, 틀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것과 연결되는 게 한국 사회 틀을 바꾸는 거니까 개헌이에요. 권력 구조의 개편의 예. 문제인데 이것이 부상 안 될 수가 없겠죠. 근데 이 개헌이 단순하게 한국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정치 공학적인 여러 가지 셈법이 엇갈리잖아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는 그대로 이 구조를 빨리 조기 대선 치러서 밀고 가고 싶어 할 거고 제가 그것도 한번 다녀와서 없겠습니다만 예. 그럼 야권 주자든 다른 주자든 뭔가 개헌을 고려해서 연대를 하면서 시간도 좀 벌고 예. 뭔가 이제 문재인 대 반문재인 구도로 가려 하는 이런 계산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예. 조기 대선이 됐건 언제 될지 뭐 조기 대선은 거의 100%고 뭐 12월 내 대선 치르기는 전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예. 그렇다면은 이 개헌이 저는 대선 전까지 그게 내년 6월이 될지 5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헌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예. 워낙 생각들이 다르고 말만 이 개헌의 당위성에 동조하는 것이지 이원 집정부제냐 내각제냐 4년 중임제냐 전혀 합의가 안 되고 국민들도 그건 굉장히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대선 전에는 개헌이 굉장히 정치 공학적으로 난무할 수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개헌을 하더라도요. 권력 구조에만 그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고쳐야지 그때 개헌의 의미가 있다는 생각합니다. 장 교수님께서 간단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태풍이라는 이런 쓰나미가 지나가면 그 지나간 다음에 청소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 청소부가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당과 정의당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 3개 정당이 이 쓰나미가 지나간 그 구조적인 치료라든가 해법을 마련하지 않고 대권에 또 매달린다? 이러면 이것은
정치 권력을 때문에 지금 박근혜를 탄핵했다 이렇게 또 국민적 역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일단 태풍이 쓸어 지나가면 이것은 사법적인 절차에 맡기고 구조적으로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수권 정당이라면 저는 만들어야 되고 새누리당은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할 여기에 신경 쓸 힘조차가 동력이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여기에서 일단은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서 진지 구축을 하는 동안 새누리당은 다시 자기 집 수리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교수였습니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